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쿠팡을 둘러싼 의혹이 점점 더 확산되고 있습니다. 쿠팡 창업자 김범석 의장이 물류센터 노동자의 과로사 사건을 축소하도록 직접 지시했다는 전직 임원의 폭로가 나왔죠. 이 전직 임원에 대해 쿠팡은 중대한 비위 행위로 해고된 사람이라고 깎아내렸는데요. 해당 전직 임원이 자신에 대한 쿠팡의 주장은 허위라며 숨진 쿠팡 노동자의 유족에게 더 일찍 진실을 알리지 못해 죄송하다고 말했습니다. 저 소식 이상민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 2020년 10월 쿠팡 70 물류센터에서 일하던 고 장덕준 씨가 새벽 근무를 마치고 집으로 돌아간 뒤 심근경색으로 숨졌습니다. 쿠팡은 이 죽음을 과로사가 아닌 개인적 이유로 몰아갔습니다. 소송에 딱 들어가니까 이 사람들이 하는 말이 얘는 정말 가벼운 일을 했다, 힘든 일을 하지 않았다라고 하면서 나왔는데 나중에 민사소송에서 주장하는 게 얘가 업무가 아닌 과도한 다이어트로 사망을 했다 이런 주장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쿠팡에서 해고된 외국인 전 임원은 이런 쿠팡 측 대응의 뒤에는 김범석 의장의 지시가 있었다고 폭로했습니다. 국정감사에 나서는 자신에게 메신저를 보내 그가 열심히 일했다는 기록이 남지 않도록 확실히 하라. 시간제 노동자가 왜 열심히 일하겠냐고 다그쳤다는 겁니다. 또 이건 내일 아침 국회에서도 도움이 되지 않을 것이라며 물 마시기, 잡담, 서성거리기, 화장실 등을 열거했다고 전했습니다. 쿠팡 측은 이를 폭로한 전 임원을 믿을 수 없는 사람으로 몰아갔습니다. Looks like something that may have been claimed by an executive who was terminated 5 years ago for gross negligence and incompetence. 이에 대해 당사자는 법률 대리인을 통해 해고 관련 소송에서 중대한 비위 행위나 직장 내 괴롭힘에 대한 법원의 판단은 전혀 없었다고 밝혔습니다. 노동자로 인정되지 않아 소송에서 졌을 뿐이라면서 재판 과정에서 비위와 관련한 증거는 단 하나도 제출된 적이 없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숨진 장 씨의 유가족에게 실제로 무슨 일이 있었는지 알릴 방법을 더 일찍 찾지 못한 것에 대해 죄송한 마음을 표한다면서 고 장 씨가 열심히 일했던 직원이었다는 점을 모두가 알 수 있게 돼 어머니가 조금이라도 평안을 찾을 수 있기를 바란다고 전했습니다. MBC 뉴스 이상민입니다. 쿠팡에 대한 집단 소송 규모는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있습니다. 개인정보 유출 피해자 수십만 명이 국내에서 손해배상 소송에 나선 데 이어 미국에선 쿠팡 주주들이 집단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쿠팡이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을 알고도 미국 증권감독 당국에 알리지 않아 모르고 주식을 산 주주들이 피해를 입게 됐다는 건데요. 이 시기에 쿠팡 주식을 산 사람이라면 한국인을 포함해 누구나 소송에 참여할 수 있어 집단 소송 규모는 더 커질 것으로 보입니다. LA에서 박윤수 특파원이 보도합니다. 뉴욕 증시에 상장된 쿠팡 모회사 쿠팡 INC를 상대로 한 집단 소송이 미국 캘리포니아주 북부 연방법원에 접수됐습니다. 이번 소송은 개인정보 유출 피해자들이 아닌 쿠팡 주주들이 냈습니다. 소송 대리인 측은 한국 역사상 최대 규모의 개인정보 유출 사고에 대해 쿠팡이 허위 공표를 했거나 공시를 하지 않아 주주에게 피해를 입혔다고 주장했습니다. 소송을 맡은 필립 김 변호사는 MBC와의 이메일 인터뷰에서 허위 진술 공표는 연방증권법 위반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그 근거로 쿠팡 전직 직원이 6개월이나 민감한 고객 정보에 접근했는데도 이를 몰랐다는 점, 이 때문에 경영진이 규제당국으로부터 법적 조사 대상이 될 위험이 크게 증가했다는 점, 특히 개인정보 유출을 인지한 뒤에도 공시 규정을 어기고 이에 대한 보고서를 제때 내지 않은 것이 문제라고 지적했습니다. 결과적으로 경영진이 중요한 투자 정보를 누락해 주가를 부풀렸고 투자자들은 이 때문에 비싼 값에 주식을 사서 손해를 입었다는 겁니다. 미국 증권거래위원회는 중대한 사고가 발생할 경우 4영업일 이내 공시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쿠팡은 중대한 사고가 아니어서 문제될 게 없다는 입장입니다. Given the level of sensitivity of the data that was leaked in this incident, there was no requirement under U.S. law to make an SEC filing. 소송 대상은 쿠팡 법인과 김범석 의장 등 경영진입니다. 결국 쟁점은 경영진이 부실한 내부 보안 체계와 그 위험성을 언제부터 얼마나 알고 있었는지에 모아집니다. 특히 한국과 달리 투자자 보호에 훨씬 엄격한 미국에서의 소송인 만큼
주주들의 주장이 받아들여진다면 배상의 규모는 천문학적으로 늘어날 수 있습니다. 유사 사례로는 저커버그 등 메타 전현직 임원들이 페이스북의 개인정보 침해를 방치해 주주 피해를 이유로 피소된 사건이 있습니다. 이 소송은 지난 7월 저커버그의 법정 증언 직전 합의됐는데 합의금은 1억 9천만 달러, 우리 돈 2,500억 원에 달했습니다. 로스앤젤레스에서 MBC 뉴스 박인수입니다. 쿠팡 사태에 앞서 지난 4월엔 해킹으로 SK텔레콤 고객 2,300만 명의 유심 정보가 유출되는 사고가 있었는데요. 8달 만에 소비자 분쟁 조정위에 조정안이 나왔습니다. 피해 고객 1인당 통신요금 5만 원을 할인하고 포인트 5만 점을 지급하도록 했는데요. SKT가 조정안을 받아들일지 아니면 끝내 소송으로 갈지 지켜봐야겠습니다. 이경미 기자가 보도합니다. 소비자원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가 올해 4월 발생한 SKT 해킹 사고 피해에 대해 피해 고객 1명당 통신요금 5만 원을 할인하고 포인트 5만 점을 지급하라고 결정했습니다. 현금 대신 포인트 지급 방식으로 보상하라고 한 겁니다. 위원회는 해킹 사고로 소비자 피해가 발생한 사실이 인정된다며 SK텔레콤에 보상 책임이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해킹 피해자 58명이 소비자원에 분쟁 조정 신청을 접수한 지 7개월 만에 나온 결론입니다. 이번 개인정보 유출로 인한 불안과 피해가 실질적인 보상의 형태로 조정안 내용에 반영이 되었다고 봅니다. 다만 조정으로 끝날 것이 아니라 개인정보 유출 방지를 위한 충분한 재발 방지 대책이 마련이 되어야 합니다. 위원회는 과거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 사고에서 1인당 보상액이 통상 10만 원 수준이었던 점과 조정을 신청한 58명뿐 아니라 전체 피해자에 대한 일괄 보상이 필요하다는 점을 고려해 보상 액수를 정했다고 설명했습니다. SKT 유심 정보가 유출된 피해자는 2,300만 명으로 SKT가 조정안을 받아들인다면 전체 보상 규모는 2조 3천억 원에 이를 것으로 추산됩니다. SKT 측은 신중히 검토해 수락 여부를 결정하겠다는 입장입니다. 하지만 이 같은 조정안에는 강제성은 없습니다. 앞서 개인정보 분쟁조정위도 1인당 현금 30만 원씩을 배상하라고 조정했지만 SKT는 따르지 않았습니다. 조정안을 거부하고 민사소송을 택하는 겁니다. 소비자원의 공고는 법적 구속력이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거부하게 되면 아무런 제재할 수 있는 법적 제도적인 장치가 하나도 없기 때문에 기업 입장에서는 따라두고만 안 따라두고만 이런 식의 어떤 스탠스를 계속 보여준 것이라고. 최근 대규모 개인정보가 유출된 쿠팡도 피해자 구제 대신 비슷한 수순을 밟을 거란 우려가 나옵니다. 현재 SKT 해킹 피해자 9천여 명은 SKT를 상대로 1인당 50만 원의 위자료를 요구하는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고 내년 1월 첫 변론을 앞두고 있습니다. MBC 뉴스 이경미입니다.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가 오늘 김건희 국정농단 특검에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해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와 공모해 공천에 개입한 혐의로 조사를 받았습니다. 윤 전 대통령이 김영선 좀 해줘라 이렇게 말했다는 녹취가 공개돼 논란이 된 2022년 선거 당시 국민의힘 대표가 바로 이준석 대표였는데요. 이 대표는 부당하게 공천권을 행사한 사실이 없다며 윤 전 대통령과 공범 관계가 될 수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구승은 기자가 보도합니다.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가 김건희 국정농단 특검에 출석했습니다. 지난 2022년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와 공모해 국민의힘 공천에 부당하게 개입한 혐의를 받는 피의자 신분입니다. 하지만 이 대표는 당시 윤 전 대통령과 사이가 틀어진 사실을 강조하며 공범 관계가 될 수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2022년에 윤석열 대통령이 저를 어떻게 대했는지 대부분의 국민들이 다 알고 있습니다. 저랑 윤석열 대통령을 공범으로 엮으려고 한다? 그거는 굉장히 무리한 시도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공천 업무를 행사하는 당대표가 공천에 개입했다는 건 언어 모순이라며 부당하게 공천권을 행사한 사실이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도 윤 전 대통령으로부터 외압이 있었다는 사실은 인정했습니다. 저는 일관되게 제가 의심스러운 공천 정황이 있었다는 말을 해왔고 그것은 제가 겪은 일이기 때문에 94쪽 분량의 질문지를 준비한 특검은 2022년 6월 재보궐선거를 앞두고 김영선 전 의원 측이 윤 전 대통령에게 제공한 대선 여론조사를 대가로 실제 전략 공천을 받았는지 물었습니다. 김영선이 좀 해줘라 그랬는데 이게 말이 맞네.
이 대표가 당시 윤상현 공관위원장과 함께 선거 전반을 관리하는 당대표였고 명태균 씨로부터 김 전 의원과 관련한 여론조사를 5차례에 걸쳐 전달받았기 때문입니다. 윤 전 대통령이 서울 강서구청장과 포항시장 등 공천에 개입하려 했다는 의혹에 대해서도 물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원래 구청장 공천은 시당 공천위원회 전결 사항입니다. 그런데 이제 그거는 굉장히 좀 우리가 손 쓰지도 못하고 그냥. 특검은 지난해 총선에 김상민 전 부장검사를 출마시키기 위해 김건희 씨가 영향력을 행사했다는 의혹에 대한 참고인 조사도 진행했습니다. MBC 뉴스 구승입니다. 국민의힘과 개혁신당이 통일교의 여야 로비 의혹과 관련한 특검법 추진에 합의했습니다. 강성 우파와 밀착해온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개혁신당과의 연대를 통해 노선 변경을 시도하고 있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는데요. 장 대표를 둘러싼 당내 갈등은 갈수록 더 고조되고 있습니다. 김상훈 기자가 보도합니다. 야권이 통일교 금품 수수 로비 의혹을 수사할 통일교 특검 법안을 함께 만들기로 뜻을 모았습니다. 각각 일부 양보하고 서로 큰 포용의 정신에서 공동으로 발의할 수 있도록 법안을 준비할 예정입니다. 이견이 있었던 특검 추천은 제3자인 대법원에서 맡기로 하고 수사도 국민적 관심이 높은 여야 정치인들의 통일교 금품 수수 의혹에 먼저 집중하기로 합의했습니다. 정치자금법 위반 이런 부분과 민중기 특검이 이 여당 정치인들의 여러 통일교와의 의혹을 은폐했던 부분 이렇게 먼저 양당은 이번 주 중 국회에 특검법 최종안을 제출할 예정인데 본회의 문턱을 넘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민주당이 수용 의사가 없음을 분명히 했기 때문입니다. 새로운 사실이 나오지 않는 한 현 단계에서 특검을 전혀 고려하고 있지 않습니다. 경찰의 신속하고 투명하고 공정한 수사로 야권에선 개혁신당과의 이 같은 공조가 장동혁 대표의 외연 확장 신호탄이란 분석이 나옵니다. 최근 강성 우파와 밀착 행보로 당내외 비판에 직면한 장 대표가 중도 보수를 지향하고 있는 개혁신당과의 연대를 반전의 기회로 삼으려 한다는 겁니다. 지난 금요일엔 장 대표가 직접 계엄 해제 찬성을 언급하며 변화를 외치기도 했습니다. 계엄과 탄핵이 가져온 그 결과에 대해서는 책임을 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제 그 바탕 위에서 변화를 시작하려고 합니다. 지방선거를 앞두고 노선 변경에 시동을 걸고 있는 건데 관건은 당내 갈등 수습입니다. 한동훈 전 대표는 지지자들과 만나 장 대표를 직격했고 당직을 걸고 당의 권한을 이용해서 이렇게 당내 인사를 노골적으로 공격하는 것은 저는 처음 보는 현상이긴 합니다. 당무감사위에서 중징계를 권고받은 김종혁 전 최고위원 역시 장 대표가 달라지겠다고 했는데 계엄을 옹호한 이호선 위원장을 그냥 놔두겠냐며 위원장 교체를 요구했습니다. 당무감사위가 조만간 한 전 대표의 가족 연루 의혹이 있는 당원 게시판 사건에 대한 징계 수위를 결정할 걸로 보이는 가운데 결과에 따라 당 내분 심화는 불가피할 걸로 전망됩니다. MBC 뉴스 김상훈입니다. 대통령실의 청와대 이전 작업이 마무리 단계에 접어들었습니다. 내일부터는 언론 브리핑을 청와대 춘추관에서 진행하면서 청와대에서의 본격적인 업무가 다시 시작되는데요. 지난 3년 반 동안 숱한 논란 끝에 내란으로 정점을 찍은 용산시대가 이제 종말을 고하게 됐습니다. 변윤재 기자가 보도합니다. 활짝 열린 하얀 춘추문을 지나 대형 화물차가 청와대로 들어옵니다. 책상과 집기들이 분주히 건물 안으로 옮겨집니다. 매일같이 대통령실 브리핑이 열릴 춘추관이 업무 시작 채비를 마쳤습니다. 내일부터는 이곳에서 공식 언론 브리핑이 시작됩니다. 본격적인 이사 작업은 지난 8일부터 시작됐습니다. 대통령이 원래 있었던 곳, 있어야 할 곳 청와대로 이전하겠습니다. 주요 수석실과 비서관실은 이미 이전을 마치고 청와대에서 업무를 보고 있습니다. 시민들에게 개방되면서 훼손된 곳들을 보수하는 작업과 정보통신공사도 지난달 마무리됐습니다. 대통령실은 오는 28일까지
대부분 기능에 대한 이사 작업을 마치겠다는 방침입니다. 본관엔 대통령 집무실과 부속실이, 여민관엔 비서실 등 주요 참모들의 집무실이 원상 복귀되는데 참모진과의 소통을 강화하기 위해 여민관에 대통령 집무실이 추가 설치됩니다. 청와대 복귀는 이재명 대통령의 후보 시절 공약이었습니다. 용산은 도청이나 경호 문제에 취약해 집무실로 부적절하다는 판단 때문입니다. 지금 청와대가 제일 좋아요. 아주 오래 썼고 상징성도 있고 문화적 가치도 있고. 도어 스태핑, 지각 출근, 여사 집무실, 그리고 내란까지 숱한 논란과 불법의 현장이었던 용산 대통령실. 확인된 이전 비용으로만 최소 혈세 1,000억 원 이상을 쏟아붓고는 3년 반 만에 막을 내리게 됐습니다. MBC 뉴스 변윤재입니다. 겨울철 패딩을 구입할 때 꼭 확인해야 할 것 중 하나가 바로 어떤 충전재를 얼마나 썼느냐죠. 특히 거위털 패딩은 오리털 패딩보다 가볍고 따뜻해서 비싼 가격에도 인기인데요. 그런데 노스페이스 등 여러 브랜드에서 충전재를 허위로 기재한 사실이 드러나 소비자들이 집단 소송까지 검토하고 나섰습니다. 이지은 기자입니다. 추운 날씨에 사람들이 두툼한 패딩으로 무장했습니다. 특히 거위털이 들어간 구스다운 패딩은 가볍고 보온성이 좋아 더 비싸도 인기입니다. 거위털이 가볍고 따뜻하니까 주로 샀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최근 유명 브랜드 노스페이스에서 충전재 혼용률을 잘못 표기해 논란입니다. 한 온라인 플랫폼에서 재사용한 오리털을 넣은 제품을 거위털이 들어간 구스다운으로 표기해 판매한 겁니다. 재사용한 털은 거위와 오리를 구별하기 어려울 뿐더러 품질에도 차이가 있습니다. 노스페이스 측은 전수조사 결과 총 13개 품목에서 충전재 오기재가 발견됐다고 공지했는데 이 중엔 인기 상품이 다수 포함됐습니다. 약간 좀 배신감도 들고 좀 이게 따뜻한 게 느끼는 게 맞는 건지 그런 생각이 좀 드는 것 같아요. 특정 브랜드만의 표기 실수는 아닙니다. 한국소비자원이 주요 온라인 패션 플랫폼에서 판매하는 구스다운 24개 제품을 조사한 결과 5개 제품이 거위털 비율 기준인 80% 이상을 한참 밑돌았습니다. 2개 제품은 거위털을 썼다고 표기했지만 오리털을 사용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소비자가 구스다운이 맞는지 직접 확인하기는 어렵습니다. 거위털이 오리털보다 약 2배 정도 가격이 비쌉니다. 소비자분들은 그보다 더 높은 가격에 더 낮은 보온 성능의 제품을 좀 구입할 수 있는 피해를. 이에 한국소비자연맹은 노스페이스의 충전재 표시 문제가 법률 위반에 해당하는 소비자 기만 행위라고 판단해 공정위에 신고하는 한편 집단 분쟁 조정이나 소송 진행 여부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이지은입니다. 한국과 캄보디아 경찰로 구성된 코리아 전담반이 캄보디아 내 범죄 단지를 급습해 한국인 1명을 구출하고 사기 범죄 혐의자들을 무더기로 검거했습니다. 이번 달에만 3차례에 걸쳐 100명 가까이 붙잡았습니다. 김지인 기자입니다. 길다란 탁자 위에 컴퓨터와 전선이 널려 있습니다. 캄보디아 경찰관들이 범행 장비들을 확보합니다. 지난 18일 캄보디아 범죄단지 급습 당시 영상입니다. 여기서 붙잡힌 한국인들은 건물 밖에 줄줄이 서 있습니다. 모두 26명이 검거됐습니다. 한국인 대상 로맨스 스캠 범행을 해온 것으로 추정됩니다. 갇혀있던 20대 한국인 남성 1명은 구출돼 수도 푸놈펜으로 이송됐습니다. 작전은 가족이 실종됐다는 신고를 받은 경찰이 실종자가 캄보디아 범죄단지에 감금됐다고 확인하면서 시작됐습니다. 범죄단지 위치는 캄보디아 몬돌끼리 지역, 베트남에서 50m 떨어진 국경 인근이었습니다. 정찰 결과 무장 경비원들이 배치돼 경비가 삼엄했고 도주 가능한 출입문이 3개로 확인됐습니다. 국정원과 공조해 건물 내부 구조를 확인한 뒤 급습 날짜가 잡혔습니다. 하지만 무장 경비원들의 수상한 움직임이 포착되면서 급습 작전을 이틀 앞당겼습니다. 현지 경찰의 긴급 요청에 캄보디아 경찰관 40여 명이 건물을 에워싸고 급습했고 캄보디아 경찰관들과 합동 근무해온 코리아 전담반 소속 한국 경찰관 4명도 투입됐습니다. 작전일을 이제 지정을 했는데 지방 경찰 측에서 얘네 움직임이 좀 수상한 것 같다, 도주를 할 수도 있을 것 같다.
이번에 붙잡힌 한국인들은 현지 경찰 조사를 거쳐 국내로 송환됩니다. 경찰은 지난달 출범한 코리아 전담반이 이달에만 캄보디아 경찰과 3차례 합동작전을 펼쳐 한국인 사기범죄 혐의자 92명을 붙잡고 갇혀있던 2명을 구출했다고 밝혔습니다. MBC 뉴스 김지인입니다. 연세대와 고려대에 이어 서울대에서도 최근 온라인 시험 도중 수강생 절반가량이 부정행위를 한 정황이 적발됐습니다. 비대면 수업이 늘어나고 AI 활용도 보편화되면서 이를 활용한 부정행위들이 잇따르고 있는데요. 대학들은 AI 활용 가이드라인을 마련하는 등 대응책을 고심하고 있습니다. 류현준 기자입니다. 최근 서울대학교의 한 교양 강의에서 치러진 온라인 기말시험. 수강생 36명 중 절반 가까운 학생들이 부정행위를 한 정황이 드러나 전면 무효 처리됐습니다. 해당 수업은 군 복무 중인 휴학생을 위한 비대면 강의인데 시험 문제를 화면에 띄워놓은 상태에서 다른 창을 함께 사용한 기록이 확인된 겁니다. 지난 10월 연세대 비대면 강의 중간고사에서 AI를 활용한 집단 부정행위. 스스로 인정한 학생만 200명이 넘었습니다. 비슷한 시기 고려대에서도 온라인 시험 중 단체 채팅방에서 답안을 공유한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일단 저는 몇 주 전부터 되게 분량이 많은 과목이라 열심히 대비했는데 억울하죠. 결국 학교 측은 이 시험을 무효 처리하기로 했는데 이번엔 정상적으로 시험을 본 학생들이 반발하며 대자보를 붙이기도 했습니다. 최근 5년간 대학에서 발생한 부정행위 200여 건 중 20%가량인 40건이 챗GPT나 스마트폰을 활용했다는 교육부 조사 결과도 있습니다. 비대면 수업과 AI 활용의 보편화에도 학교 측이 관리나 평가 기준을 만드는 데 소홀했던 점이 일부 학생들의 옅은 윤리의식과 맞물리며 발생한 일이라는 분석들이 많습니다. 교육부는 최근 대학교육협의회와 함께 대학생 대상 AI 윤리 가이드라인을 개발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각 대학들도 대책 마련에 부심하고 있습니다. 경희대가 최근 개발한 AI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강의 계획표에 AI 활용 정도를 적극 권장과 제한 허용, 금지형으로 표기하도록 하고 AI 활용 시엔 출처와 핵심 명령어를 밝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서울대도 현재 AI 가이드라인 제정안 마련을 위해 구성원들의 의견을 모으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MBC 뉴스 류현준입니다. AI는 이제 패션 업계에서도 적극 활용되고 있습니다. 사진 작가나 모델은 물론 광고 문구 작성에도 모두 AI가 사용되고 있는데요. 비용은 줄이고 효율을 높이려는 업계 수요와 맞아떨어지면서 패션 AI 시장은 더욱 빠르게 커질 것으로 보입니다. 송재원 기자입니다. 의류 제품 촬영이 한창인 스튜디오. 검은 모자 티셔츠를 입은 마네킹 앞에서 사진작가 대신 카메라를 든 로봇팔이 카메라의 높이와 각도를 바꿔가며 연신 사진을 찍습니다. 아무 조작 없이 줌인, 줌아웃도 자유자재. 사진작가들의 기존 화보들을 학습한 AI가 제품 특징을 반영해 구도를 직접 판단합니다. 예를 들어 이 후대에는 이런 스트링이 있고 이런 모자들이 있고 로봇은 그 특징점들을 가지고 구도를 잡기 위해서 3차원의 공간 계산법을 가지고 계산해서 구도를 찾아서 제품 하나 촬영에 걸리는 시간은 단 2분. 스스로 피사체 앞을 찾아가는 자율주행 기능까지 갖췄습니다. 음반지 제품을 소개하는 한 광고 페이지. 섬세한 무늬가 돋보이고 간결하고 우아한 디자인으로 편하게 착용할 수 있다는 문구가 보입니다. 사람이 아닌 AI가 썼습니다. 소재와 색상 등 기본 정보를 입력하면 AI가 30초 만에 광고 문구를 작성해줍니다. 보통 촬영부터 상세 페이지 작업까지 다 진행하는데 짧게는 2주, 길게는 한 달까지도 걸려요. 저희가 신제품 출시하는 단계가 굉장히 좀 짧아졌습니다. AI가 마네킹 사진에 가상의 얼굴을 합성해 마치 사람이 옷을 입은 것처럼 사진을 완성하는 기술도 상용화를 앞두고 있습니다. 사진작가와 모델, 문구 작성까지 AI가 1인 3역을 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업체들은 속속 AI를 업무에 도입하고 있습니다. GS 리테일과 FNF는 광고 페이지를 만드는 데 AI를 도입했고 W컨셉은 고객 맞춤형 추천에 AI를 활용하고 있습니다. 패션에 AI를 활용하는 이른바 패션 AI 시장 규모는 지난해 3조 원에 이르렀고 10년 안에 84조 원대 규모로 성장할 거란 전망이 나옵니다. MBC 뉴스 송재원입니다.
정부와 여당, 대통령실이 부동산과 관련해 15 대책 이후 후속 공급 대책을 구체화해 내년 1월 중 발표할 것으로 보입니다. 박수현 더불어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오늘 열린 제5차 고위당정협의회 결과 브리핑에서 최근에 부동산 시장 상황을 점검하고 공급 계획도 속도감 있게 구체화하기로 했다고 전했습니다. 발표 시점에 대해선 국토부 장관이 국회에서 1월로 넘어갈 가능성을 언급한 바 있다며 필요한 부분과 절차가 상당 부분 진행됐고 마무리 중에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의료 대란이 끝나고 전공의들 중 상당수가 제자리로 돌아왔습니다. 하지만 응급실 뺑뺑이 현상은 여전하고 특히 지방에선 의사 수가 절대적으로 부족해 공공의료 공백이 더 심해지고 있다고 하는데요. 이주연 기자가 현장 취재했습니다. 장수군 보건의료원 외래 진료실. 통증 치료가 필요한 고령 환자들이 잇따라 의료원을 찾습니다. 하지만 이런 일상, 내년이면 크게 달라질 전망입니다. 통증 진료와 소아 진료를 맡아온 공중보건의 2명이 모두 전역하면서 해당 진료과가 통째로 사라질 가능성이 커졌기 때문입니다. 걱정됐죠. 급할 때는 의료원으로 오는데 저녁에 같은 때 그런 때는 의료원밖에 없잖아요, 여기요. 없으면 큰일 나죠. 응급실 운영에 필요한 의사 4명 가운데 2명도 내년에 전역합니다. 2명만으로는 법정 근무 시간 안에서 응급실을 24시간 유지할 방법이 없습니다. 공중보건이 장수군에 18명이 근무 중인데 내년에 8명이 전역을 하게 돼요. 그래서 응급실도 지금 운영을 할 수 있을지 말지. 보건지소의 상황은 더 심각합니다. 장수군 5곳의 지소를 공중보건의들이 번갈아 돌며 운영해왔지만 내년부터는 지소문을 열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장수군은 응급실을 지킬 의사 2명과 지소 진료를 맡을 의사 2명의 채용을 추진하고 있지만 실제로 구할 수 있을지는 불투명합니다. 충원을 해야 되는 입장인데 행정에서도 마냥 돈을 예를 들어서 연봉 책정을 많이 해가지고 들여오고 싶어도 현실적으로 좀 어려운 부분이 있는 건 사실입니다. 이러한 위기는 장수군만의 위기가 아니라 농어촌 지역마다 이미 현실적 위협으로 다가오고 있습니다. MBC 뉴스 이주연입니다. 잠시 뒤 뉴스데스크에 이어 방송되는 탐사기획 스트레이트에서는 국회 통과를 눈앞에 둔 내란 전담 재판부를 둘러싼 논란과 커지는 사법부 개혁 여론에 대해 집중 보도합니다. 또 의료 대란이 끝난 뒤에도 이른바 응급실 뺑뺑이가 여전히 계속되고 지방 공공의료까지 붕괴되고 있는 실태를 고발합니다. 프로농구에선 현대모비스의 고3 가드 김건하 선수가 깜짝 활약을 펼쳤습니다. 혼자 10개의 어시스트를 기록하면서 팀 승리에 제대로 힘을 보탰습니다. 3경기 연속 선발 출전한 현대모비스의 2007년생 고3 포인트 가드 김건하. 외국인 선수와의 감각적인 2대2 플레이에 수비형 출신 SK 오재현까지 제치고 여유 있게 외곽슛을 꽂아넣습니다. 올해 18살 선수 맞나요? 4쿼터 승부처에서도 정확한 패스를 연결해 13점 차 승리를 이끌었고요. 11득점에 10어시스트를 올려 프로 데뷔 6경기 만에 더블을 기록했습니다. 경기 한 번씩 하면 경기할 때마다 연락이 오고요. 피하면 피할수록 더 다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일부러 밀리지 않으려고 하는 편인 것 같습니다. 선두 LG는 4쿼터에 혼자 17점을 몰아친 카마요의 원맨쇼에 힘입어 BBL 역전승을 거두고 1위 자리를 지켰습니다. 이정효 감독이 소속팀 광주FC와 결별했습니다. 일부 승격을 노리는 수원 삼성에서 새로운 도전에 나설 전망입니다. 2022년부터 4시즌간 광주를 이끈 이정효 감독. 올 시즌을 마치고 구단에 사의를 전했는데요. 광주는 이정효 감독의 뜻을 받아들여 2027년 말까지 함께하기로 한 기존 계약을 상호 합의하에 해지한다고 밝혀있습니다. 이정효 감독은 광주를 맡은 지 1년 만에 일부 승격에 성공하고 열악한 구단 재정 상황에도 올해 아시아 챔피언스 리그 8강과 코리아컵 준우승 등의 성과를 내 지도력을 인정받아왔었죠. 그러면서 이정효 감독을 영입하려는 국내외 다른 팀들의 관심도 커졌는데요. 결국 스스로 새로운 도전을 선택했습니다. 차기 행선지로는 K리그1 재진입을 노리는 수원 삼성이 유력하고요. 휴가차 머무르고 있는 영국에서 돌아오는 대로 거취가 확정될 예정입니다. 프로배구 여자부의 현대건설이 풀세트 접전 끝에 IBK 기업은행을 꺾고 6연승 행진을 이어갔습니다. 선두 도로공사의 승점 단 1점 차로 따라 붙었네요. 일요일 밤 스포츠 뉴스였습니다.
하루 만에 날씨가 다시 겨울로 돌아왔습니다. 오늘 서울에서는 체감 온도가 종일 영하권에 머물렀습니다. 추위 속에서도 스케이트장은 북적이었는데요. 시민들은 스케이트를 타며 즐거운 시간을 보냈습니다. 동지 내일 아침은 더 추워지겠습니다. 남부지방에서도 영하권으로 떨어지겠습니다. 경상도 곳곳에는 한파주의보도 내려졌습니다. 내일 아침 대관령이 영하 13도, 청송이 영하 12도, 서울도 영하 5도까지 떨어지겠습니다. 그래도 낮부터는 기온이 조금씩 오르겠습니다. 서울의 낮 기온 4도까지 오르겠고요. 모레 오후부터 크리스마스 이브 아침까지는 대부분 지방에 비가 내리겠는데요. 이후 성탄절에는 강추위가 찾아올 것으로 보입니다. 내일은 전국이 대체로 맑겠습니다. 동해안 지방에서는 너울성 파도가 밀려오는 곳이 있겠습니다. 내일 아침 기온을 보시면 서울이 영하 5도, 대전 영하 5도, 대구 영하 4도까지 떨어지겠습니다. 한낮 기온은 서울이 4도, 광주 9도, 부산 12도로 오늘보다 2도에서 5도가량 오르겠습니다. 올해는 화이트 크리스마스를 기대하긴 어렵겠습니다. 크리스마스에 대체로 맑을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날씨였습니다. 일요일 뉴스데스크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